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상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복상어가 그래요. 수면 아래 거의 518m 깊이의 어두운 바다에 살아요. 아무도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들은 다른 복상어들만 볼 수 있는 형광빛을 발산해요. 과학자들은 노란빛을 차단하는 필터를 사용해서 그 빛을 감지했어요. 그들은 이게 이 큰 물고기들이 친구들과 소통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빛은 상어가 미생물 수준에서 감염과 싸우는 걸 도와요. 찌르레기는 서로를 알아보는 데 사용하는 비밀 암호가 있어요. 이 새는 다른 종의 새 둥지에 알을 낳기 때문에 특별한 종류의 기생조류예요. 어린 찌르레기는 자신들만이 아는 비밀 암호와 같이 자기 종의 노래를 인식하는 내부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와 같은 종을 찾을 수 있어요. 회색곰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턱힘을 갖고 있어요. 귀여워 보일 수 있지만 이 덩치 큰 녀석이 가까이 있다면 날카로운 발톱과 특히 입으로부터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게 좋아요. 턱힘이 800만 파스칼 이상인데 볼링공을 으스러뜨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어떤 동물들은 피부 깊숙한 곳까지 줄무늬가 있고 다른 어떤 동물들은 좀 더 겉핥기식인 걸 갖고 있어요. 호랑이가 첫 번째 그룹에 속해요. 털에 줄무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줄무늬가 있어요. 눈표범과 같은 다른 털복숭이 큰 고양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린과 얼룩말은 털에만 무늬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룹에 속해요. 얼룩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검은색에 흰색 줄무늬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흰색에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걸까요? 처음에는 두 번째 선택이 맞는 것 같아 보여요. 검은 줄무늬는 대부분 다리 안쪽과 배 쪽으로 끝나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흰색이에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검은색에 흰색 줄무늬가 있어요. 흰색과 검은색, 모든 털은 멜라노사이드 세포가 있고 모낭에서 자라요. 모든 동물들은 이런 세포를 갖고 있어요. 이것들은 멜라닌이라고 불리는 색소를 생성하고 털과 피부에 색을 줘요. 얼룩말의 경우 화학 전달자는 어떤 멜라노사이트가 어떤 털의 어느 부분에 색을 보낼지 알려줘요. 그래서 얼룩말은 검은색과 흰색 줄무늬를 가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흰색은 사실 그 자체 색소가 아니에요. 멜라닌 결핍으로 생겨난 거죠. 그래서 검은색이 얼룩말의 기본색인 거예요. 코알라는 범죄 현장을 오염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와 아주 비슷한 지문을 갖고 있어요. 인간과 공통점이 많은 것 같진 않은데 손을 자세히 보세요. 독특한 고리와 아치가 있으니까 만약 코알라가 불법적인 일을 하기 원한다면 장갑을 끼는 게 좋을 거예요. 달랑개는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 근처에 있을 때 으르렁거려요. 배에 있는 이빨로 그렇게 하죠. 우선 집게발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이 뭔가를 시도하려 한다면 스스로를 방어할 거란 걸 알려줘요. 만약 그게 효과가 없다면 개처럼 무시무시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낼 거예요. 하지만 그 소리는 달랑개 배 안에 있는 길고 단단한 이빨 3개를 문질러서 나오는 거예요. 달랑개는 먹이를 갈 때도 같은 소리를 내요. 이빨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일각 돌고래의 엄니가 사실 안쪽에서 나온 치아라는 걸 알고 있었나요? 대부분의 다른 고래들과는 달리 일각 돌고래만이 큰 엄니 또는 턱 안쪽에서 자라는 이빨을 갖고 있어요. 최대 1000만 개의 신경 말단이 있고 보호되지 않아서 엄니는 모든 접촉에 아주 민감하다는 걸 의미해요. 엄니에는 보통 신경 말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피부 조각과 비슷해요. 인간의 95%가 오른손잡이에요. 그리고 큰 돌고래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는 인간들보다 오른손잡이가 훨씬 더 많아요. 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큰 돌고래가 99% 이상 왼쪽으로 돈다는 걸 발견했는데 그 뜻은 오른손잡이라는 걸 의미해요. 큰 돌고래는 오징어, 새우 또는 더 작은 물고기와 같은 먹이를 사냥할 때 오른쪽 면과 오른쪽 눈을 해저에 더 가까이 둬요. 바다에서 온 더 멋진 사실들이에요. 혹등고래가 먹이를 쫓을 때 거품을 사용하는 걸 알고 있었나요? 혹등고래가 얼마나 큰지 고려해 볼 때 특별한 방법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다에서 먹이를 찾아 잠복할 때 이 고래들은 팀을 이뤄 거품 그물이라는 기술을 써요. 위쪽으로 나선형으로 헤엄치는 동안 물속에서 거품을 내요. 이 거품들은 물고기가 탈출하는 걸 어렵게 만들죠.
길들여진 고양이에 대한 가장 오래된 증거는 1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연구원들은 거의 20년 전에 키프로스의 고대 마을을 파헤칠 때 이걸 발견했어요. 인간의 뼈 바로 옆에서 고양이 뼈를 발견했는데 그건 그들의 삶이 끝날 때도 서로 가까이 했었다는 걸 암시했어요. 인간들은 사냥꾼이기 때문에 29,000년 전쯤에 먼저 개를 길들였어요. 개들은 인간이 다른 동물들을 잡는 걸 도왔어요. 하지만 인간들은 정착하고 잉여 작물을 저장하기 시작할 때까지 고양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생쥐는 곡물 가게의 단골 손님이 되었고 그래서 그 시기에 고양이들이 유용해지기 시작했어요. 퍼피는 몸을 긁고 싶을 때 아주 획기적으로 긁어요. 분명 멋진 부리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지만 확실히 긁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나 봐요. 연구원들은 퍼핀이 가려운 곳을 긁기 위해 자발적으로 작은 나무 막대기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맨해튼의 작은 지역에만 사는 특별한 종류의 개미가 있어요. 63번가와 76번가 브로드웨이 중앙이 이 기어다니는 동물이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결정지은 곳이에요. 맨해튼 개미는 유럽에서 온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 필적할 수 있는 유럽 개미종은 없어요. 해리포터 팬 여러분들, 초콜릿 개구리라는 게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나요? 꼭 그렇진 않지만 그래 보여요. 뉴기니 호수가 항상 분리되어 있던 건 아니에요. 약 12,000년 전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그들을 갈라놓기 전까지 수백만 년을 함께 보냈었죠. 자, 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산호와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거대한 그림자가 머리 위에 나타납니다. 위를 올려다보자 거대한 생명체가 다가오는 게 보여요. 그 입속은 끝도 없는 심연 같습니다. 진정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이 거대한 생명체는 돌묵상어입니다. 가장 무섭게 생긴 바다 괴물 중 하나지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돌묵상어는 다른 수염고래와 마찬가지로 여과섭식자입니다. 큰 입을 벌려서 플랑크톤을 삼키고 이빨도 없어요. 중앙아메리카 정글에서의 늦은 밤입니다. 야생에서 새를 보기 위해 밖으로 나왔는데 날개가 펄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신이 나서 야간 투시경으로 열심히 들여다보자 끔찍한 악몽에서 나올 법한 얼굴이 보입니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러면 겁먹고 도망갈 거예요. 완전히 무해한 주름진 얼굴의 이 박쥐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과일 박쥐인데 얼굴의 주름은 과일 조각과 즙을 모아서 나중에 간식으로 먹게 해주죠. 그런데 이 박쥐의 라틴어 이름인 센투리오 세넥스는 100세 먹은 노인의 얼굴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네팔 국립공원을 걷던 중 근처의 강에서 얼굴을 씻으려고 했다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어요. 악어가 몇 미터 앞에서 여러분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네요. 물 위로 주둥이를 내미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안도의 숨을 쉽니다. 이건 가비알 악어입니다. 이 파충류의 길고 좁은 주둥이는 물고기를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게 해주지만 동시에 다른 먹이를 사냥할 수 없게 만듭니다. 비록 육식동물이긴 하지만 가비알은 수줍음이 많아서 인간을 보면 슬그머니 사라질 거예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악어는 1000마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특히 암컷 악어라면요. 뒷마당에 정원을 파다가 삽 위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고 공포에 질려 삽을 떨어뜨립니다. 나쁜 외계인처럼 보이는 작은 생명체가 땅속의 굴을 향해 돌진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냥 별코 두더지예요. 이 생물은 안에서 무언가 폭발한 것처럼 보이는 특이한 주둥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은 작고 약하기 때문에 코에 있는 별이 돌아다니며 먹이를 찾는 것을 많이 도와줍니다. 코는 항상 움직이면서 덩굴 같은 줄기가 마치 작은 손가락인 것처럼 접촉하는 모든 것을 만집니다. 아, 또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군요. 오른쪽을 보세요. 진짜 이빨 상어가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고 있어요.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모래 뱀상어예요. 모래상어도 아니고 뱀상어도 아닌 바닷속에서 천천히 헤엄쳐 다니고 가끔 먹이를 쫓으며 물고기 잡아먹는 연약한 상어입니다. 인간을 공격했다는 보고는 없었지만 그래도 날카로운 이빨이 줄지어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만지려고 하지 마세요. 얌전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물리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바다에서 사막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호주에 있고 물을 갈망하고 있어요.
물이 나올 만한 지점에서 땅을 파기 시작하다가 온통 가시로 뒤덮인 지하세계에서 온 것 같은 생명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더니 미끄러져 사라지네요. 그건 가시도마뱀이에요. 무시무시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뱀은 인간에게 무해합니다. 도마뱀의 피부에 있는 뿔처럼 생긴 돌기는 포식자와 맹금류로부터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가시는 딱딱하지만 만지지 않는 한 괜찮아요. 자, 만약 거미 공포증이 있다면 진정하기 힘들겠지만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만날 수 있는 꼬리 없는 채찍 정갈은 여러분을 더 무서워할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 악몽 같은 생물은 독침이 없고 위협을 받아도 물지 않습니다. 이 동물이 할 수 있는 최악의 공격은 만일 궁지에 몰아넣는다면 말이죠. 그러지 않는 게 좋아요. 앞다리로 손가락을 찔러서 작은 구멍 자국을 남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전갈을 애완용으로 기르기도 하는데 주인에게 꽤 다정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네요. 만약 털이 없고 큰 이빨이 있는 동물이 여러분을 훔쳐보고 있는 굴을 발견한다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벌거숭이 두더지는 설치류 세계의 스핑크스 고양이에요. 두더지에 가까운 친척이지만 털이 없을 뿐이죠. 나름대로 흥미로운 동물입니다. 전적으로 지하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거의 냉혈동물이지만 외부 온도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늘어지고 주름진 피부는 전혀 통증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벌거숭이 두더지는 가시나 날카로운 이빨 같은 건 겁내지 않아요. 이번에는 다시 밀림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마다가스카예요. 참 운도 없네요. 밤이 깊어 피난처를 찾습니다. 쉼터를 지을 만한 나무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공포에 질려 얼어붙고 맙니다. 검고 기다란 손가락이 달린 손이 머리 위 나뭇가지에 나타나서는 두 개의 커다랗고 노란 눈이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곧 털이 덥수룩한 얼굴을 보고 그저 여우 원숭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이죠. 마다가스카르 토착 동물로 야행성이기 때문에 직접 볼 수 있다는 건 행운이에요. 아이는 열대우림에서 딱따구리의 역할을 합니다. 나무 기둥을 두드려서 벌레를 찾고 길고 주름진 손가락을 나무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자꾸 놀라는 것에 지쳐서 집으로 가는 길을 찾지만 공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길 위에 큰 붉고 흰색의 뱀이 있네요. 쉬쉬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산호뱀이에요. 정말 위험한 독사죠. 걸음을 멈추고 뱀이 마침내 미끄러져 가는 것을 보고서야 사실은 우유 나무늘 보는 돌고래보다 더 오래 숨을 참을 수 있어요. 네, 놀랍지만 사실이에요. 심박수를 아주 늦춰서 수면 아래에서 40분까지 있을 수 있어요. 물고기와는 달리 돌고래와 고래는 수생 포유류로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어요. 호흡에 있어서는 물고기보단 우리와 더 비슷하죠. 둘 다 폐가 있고 우리가 분수공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통해 공기를 호흡해요. 수면 아래에 있을 때 다시 공기를 마시러 올라올 때까지 숨을 참아요. 돌고래는 물속에서 10분 동안 있을 수 있어요. 향유고래는 90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고, 반면 코끼리 바다표범은 수생 포유동물에 관한 한 신기록을 갖고 있는데 2시간 동안 올라올 필요 없이 물속에서 머물 수 있어요. 너무 작은, 이름보다 훨씬 더 작은, 그러니까 아메바보다 더 작은 말벌이 있어요. 아메바는 하나의 세포로만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요. 여러분은 이 말벌이 나머지 곤충들과 같은 날개, 뇌, 눈, 그리고 나머지 신체 부위를 갖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길이가 0.2mm이기 때문에 곤충의 아주 작은 버전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가장 작은 성충은 멋진 이름을 가진 요정팔이라고도 알려진 기생말벌이에요. 이것의 수컷은 날개가 없고 장림이며 길이가 0.13mm 밖에 되지 않아요. 각각의 동물종들이 다른 색과 무늬를 가지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자신들의 잠재적인 짝짓기 파트너를 찾을 때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이거나 자신에게 독성이 있다는 걸 포식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인데, 포식자들이 그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호랑이와 같은 매복 포식자들이 있어요. 눈에 띄지 않게 있는 건 아주 중요한데, 왜냐면 그 차이가 크거든요. 호랑이가 그곳에 가기 전에 먹이가 먼저 눈치챈다면 그날 밤 저녁은 굶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호랑이는 왜 주황색일까요? 우리에겐 주황색은 눈에 엄청 잘 띄어야 하는 것들, 예를 들어 안전조끼나 트래픽콘과 같은 것들에 쓰이는 색이죠. 인간의 눈에는 주황색은 대부분 환경에서 눈에 잘 띄어요.
그래서 만약 호랑이가 여러분을 잡으러 온다면 여러분은 그걸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에겐 삼색 색각이라 불리는 것이 있어요. 주변으로부터 오는 빛이 눈에 들어오면 그게 뒤에 위치한 얇은 층인 망막에 부딪혀요. 그 빛을 처리하기 위해 망막은 두 가지 종류의 광수용체, 즉 막대세포와 원뿔세포를 사용해요. 막대세포는 빛과 어둠의 차이만 구별할 수 있어요. 색은 감지할 수 없죠. 우리의 눈은 희미한 빛에선 주로 막대세포에 의지해요. 원뿔세포는 색 지각을 담당해요. 사람에겐 주로 세 종류가 있어요. 녹색, 파란색, 빨간색의 원뿔이죠. 바로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삼색이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대부분의 인간은 화려한 조합과 함께 세 가지 원색을 봐요. 유인원과 몇몇 원숭이들 또한 이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고양이, 말, 사슴, 개를 포함한 육지에 사는 대부분의 포유류들은 이색 색각을 갖고 있어요. 이들의 눈에 있는 망막은 녹색과 파란색 두 가지 색만 보는 원뿔세포를 갖고 있어요. 인간이 녹색과 파란색의 원뿔세포로부터만 정보를 얻으면 생맹으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녹색과 빨간색 음영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건 육지에 사는 포유류와 비슷해요. 사슴은 호랑이에겐 확실히 인간보다 쉬운 먹잇감이에요. 그리고 사슴은 호랑이를 주황색이 아닌 녹색으로 봐요. 초록색 호랑이가 확실히 발견하기 어려울 테고 그러면 호랑이들에겐 더 많은 저녁거리를 의미하겠죠. 하지만 진화는 여전히 주황색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색을 만드는 게 더 쉽기 때문이죠. 유일한 녹색 포유류는 나무늘보지만 털이 자연 녹색은 아니에요. 그건 안에서 자라는 조류 때문이에요. 그리고 숨을 40분 동안 참을 수 있죠. 극 주변의 물은 1년 중 특정 기간 동안 아주 차가워질 수 있어요. 그곳에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지만 그 일이 일어나면 살기 위해서 멀리 헤엄쳐 가야 해요. 하지만 남극대륙 근처에 있는 남빙양에 자생하는 특별한 물고기 무리가 있어요. 그곳의 온도는 영하 2도에서 영상 4도예요. 엄밀히 말하면 영하죠. 하지만 바닷물에 녹아있는 모든 염분 덕분에 얼지 않아요. 그리고 이 물고기들은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게 일종의 자연적인 부동액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 수 있게 해주죠. 이것은 혈액에서 모든 얼음 결정이 형성되는 걸 막아주고 정상적으로 흐르도록 돕는 단백질이에요. 여러분은 개미와 같은 작은 동물들이 어떻게 숨 쉬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입과 목을 벌리려고 해보세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과 횡격막을 가만히 잡아보도록 해보세요. 횡격막은 모든 포유류에게 가슴과 복강을 분리해주는 근육 구조예요. 여러분이 숨 쉴 때 팽창하죠. 만약 이렇게 하면 산소가 여전히 폐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숨을 참을 수 없을 거예요. 적어도 몸의 요구를 채워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이 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숨을 쉴 때 횡격막이 활발하게 공기를 몸 안팎으로 내보내요. 횡격막 없이 살아남으려면 1개 이상의 목구멍과 훨씬 작은 몸이 필요해요. 개미는 작은 몸의 측면을 따라 9쌍 또는 10쌍의 구멍이 있어요. 이것은 숨구멍이라고 불리며 각각이 나뉘어진 일련의 관과 연결되어 있어요. 인간의 폐와 비슷한 시스템이죠. 개미의 혈액은 산소를 관에서 몸의 다른 부분으로 운반하지 않아요. 대신 관이 산소를 퍼뜨려요. 이 가지들의 끝부분이 세포막에 직접 닿아요. 이건 아주 작은 동물에게서만 효과가 있어요. 몸이 2cm. 인간의 1년은 개의 1년과 같지 않아요. 여러분은 개들이 우리보다 7배 빨리 늙는 걸로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태어난 지 1년 된 개는 사실 벌써 31살이에요. 심지어 그 개의 아기 강아지들이 뛰어다니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까다로워져요. 인간의 2년은 개가 꼭 62살이라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여러분의 친구는 우리 나이로 4살은 되어야 노년에 접어들게 돼요. 4년 된 개는 50살이지만 7년이 된 개는 62살일 거예요. 그리고 8년 된 개는 64살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늙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늦게 노화하죠. 다음번에 절친의 생일을 축하할 때 케이크에 촛불을 더 많이 꽂고 평소보다 더 많은 선물을 사주세요.
흔히 하는 오해가 개는 생맹이라는 거예요. 생맹은 아니지만 우리가 색을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보지는 못해요. 빨강과 초록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모든 게 다 회색, 갈색, 파란색, 그리고 심지어 노란색 조가 뒤범벅 되어 있는 것 같죠. 그건 개들의 눈에는 색을 완전히 인식하는 데 필요한 3개의 광수용체 중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늙은 개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 없다. 땡! 나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끈기가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 개들이 지금 그걸 할 기력이 없다고 본다면 괜찮아요. 쉬게 하고 잠시 후에 다시 훈련 세션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여전히 모든 시련의 큰 부분은 보상이 차지해야 해요. 맥스가 성공을 한 다음 가장 좋아하는 비스켓을 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여러분 명령대로 따를 거예요. 저 개는 신발을 신고 있어요. 불필요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오늘의 바깥 날씨가 섭씨 32도예요. 이 더위 속에서 맨발로 아스팔트 위를 걷는 걸 상상해보세요. 용암을 밟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개들은 다양한 날씨 조건에 잘 대처할 수 있지만 강아지 신발은 여러분의 작은 친구가 발을 다치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겨울에도 마찬가지죠. 얼듯이 추울 때 여러분은 자켓 없이 돌아다니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친구도 따뜻하게 해주세요. 털 많은 개들은 가벼워지기 위해 털을 자를 필요가 없어요. 이 개들에겐 언더코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겨울에 그게 두꺼워져서 여러분의 친구에게 추위로부터 추가적인 보호막을 제공해줘요. 그러고 나서 봄철에 개는 그 일부를 털갈이 하게 되죠. 더운 날에도 개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바로 그 언더코트예요. 개가 털갈이를 할 때 새로 나오는 털들이 꼬이거나 엉킬 수 있어요. 그냥 있는 대로 두는 게 나을 거예요. 또 여러분은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어요. 외출 시에는 그늘에 있고 친구가 늘 상쾌할 수 있게 항상 시원한 물 한 병을 들고 다니세요. 집에서는 깔고 누울 젖은 수건을 줄 수 있어요. 정원이 있다면 스프링클러를 켜고 맥스가 자유롭게 뛰게 할 수 있어요. 운동도 하고 아주 재미있을 거예요. 모든 개들이 수영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개들은 수영을 좋아해요. 여러분의 개가 수영을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면 아마 큰 가슴과 큰 머리 때문일 거예요. 사실 떠있을 수조차 없을 거예요. 강아지를 위한 전용 수영조끼를 구입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창문을 약간 열어두면 개를 차 안에 둬도 괜찮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뜨겁거나 추운 차 안에서 몇 분만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미국의 몇몇 주에선 차 안에 개를 보면 개가 숨 쉴 수 있도록 개를 차에서 내리게 할 수도 있어요. 개가 우편집배원을 싫어한다면 그건 아마도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일 거예요. 짖는 이유는 자신들의 우두머리인 여러분에게 악랄한 우편 배달원이 오고 있다는 걸 알리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건 서로를 소개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개는 그를 악당이 아닌 친구로 인식할 거예요. 여러분과 달리 개는 졸려서 하품하는 게 아니에요. 하품은 그들이 불안감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고양이를 싫어하는데 주변에 고양이가 있다면 하품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집에 새로운 사람이 있는데 맥스는 그 사람의 존재가 불편한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개를 데리고 놀러 갔는데 잘 놀지를 못하네요. 맥스는 속상해서 계속 하품을 해요. 하품은 또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한 방법이에요. 둘 다 집에 가야 할 시간인 것 같네요. 개는 아플 때 풀을 먹지만 항상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이 친구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수다를 떨고 있는데 풀을 뜯어먹고 있는 개를 봤다면 그건 아마도 단지 지루하다는 의미일 거예요. 반항하기 위해 그렇게 하기도 하죠. 아니면 그냥 재미있을